안녕하십니까, 성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 과목은 바로 Embedded Firmware입니다. 그래서 펌웨어가 무엇인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 한번 또 수업을 한번 또 봐야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험 문제, 일단 우리가 이제 출제 유형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어떤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 수가 있을 텐데요. 물론 여러분들이 산업인력관리공단에 가시면 이 출제 유형에 관련해서 다운로드 받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 우리가 간단하게 한번 보면 일단 펌웨어에 일단 어떤 거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느냐. 일단 펌웨어 설계 구현 및 테스팅하는 것들과 관련해서 신문지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리눅스에서 어떤 여러분들이 실행 파일을 만들게 되면 기본적으로 실행 결과를 만들어지는 ELF 포맷과 이 binutility라고 하는 도구들을 이용해 가지고 뭔가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이러한 어떤 빌드를 하기 위한, 여러분들이 컴파일러 하기 위한 어떤 개발을 하기 위한 어떤 개발 도구들, 그 다음에 실행 파일은 어떤 포맷, 어떤 형태로 되어 있느냐, 바로 ELF라고 하는 포맷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이러한 포맷들을 조금 알고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프로그램 실행을 할 때 어떤 스타트업 코드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이러한 부트스트랩 코드라고 하는데 뭐예요? 프로그램을 메모리로 올려서 얘를 실행을 시켜야 프로그램에서 돌아가겠죠. 그래서 이러한 코드들, 물론 코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이러한 어떤 개념을 이해를 하셔야 시험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칩 셀렉트 로직과 관련해 가지고 뭐 프로그램을 작성하고 메모를 초기화한다든가, 뭐 아주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지만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오는데, 어차피 우리가 이제 거의 문제의 유형을 알면 여러분들이 책을 보시고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영체계 부팅 과정, 부팅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플래시 메모를 제어하기 위한 어떤 관리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작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뭐 우리가 작성할 필요는 없고 기본적인 어떤 이해 같은 게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 OS의 전원관리 기법 같은 것들, 아마 여러분들이 뭐 APM 같은 것들, 이러한 용어들이 나오는데 그러한 용어들을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인비디드와 관련해서 뭐 커널 포팅이라든가 뭐 부트라우더라든가 아니면 크로스 개발 환경, 이러한 것들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 리눅스 쪽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어떤 식으로 개발하면 좋은지, 그 다음에 API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있으시면 시험 문제를 조금 볼 때 좀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make 파일이라든가 어떤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인터럽트 처리라든가, 그 다음에 프로그램 언어들, 특히 이제 C 언어가 조금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자바가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C나 자바를 알고 있으시면 어느 정도 시험 보실 때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또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20문항이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이 커널 타이머 사용 시 관련 없는 함수는 무엇인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커널 프로그램을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커널 프로그램을 아주 잘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어떤 함수들이 나오는지, 함수들과 관련해서는 조금 우리가 외워둘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타이머와 관련해서 밑에 보시면 init 타이머, add 타이머, del 타이머, 뭐 create 타이머가 있는데, 딱 보면 뭐 init, add, del, 뭐 create, 뭔가 좀 이상한 거 하나 있죠. 그 뭐예요, 여러분들? 그렇죠. 얘들을 전부 다 세 자씩, 뭐 네 자씩 되어 있는데, create 타이머, 타이머를 만든다, 타이머를 추가한다, 냐 만든다냐인데, 기본적으로 타이머 함수는 init 타이머, add 타이머 on, 그 다음에 mode 타이머, del 타이머 싱크 함수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어떤 커널의 타이머는, 커널의 시간은 타이머 인터럽트를 통해서 관리가 되게 되는데, 타이머 인터럽트는 초당 10번, 초당 1000번 이렇게 정해진 빈도가 있으며, 얘를 헤르츠라고, HZ라고 하는 값으로 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HZ가 작을수록 오차가 줄어드는데, 기본적으로 함수들을 보면 이 커널에서 제공하는 함수들, 그래서 init 타이머, 타이머를 사용할 때 사용되는 구조체를 초기화하는 함수, add 타이머, 커널의 타이머를 수행할 함수를 등록. 그러니까 타이머가 있으면 타이머가 동작할 때마다 우리가 1초마다 뭔가를 하게끔 한다 그러면 1초마다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등록하는 함수가 add 타이머가 되고요. 그 다음에 타이머를 동작시키면 주기적으로 뭔가 반복이 되면서 수행이 될 텐데, 우리가 하다 보면 또 멈춰야 될 시간이 있겠죠. 그때는 del 타이머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등록된 거를 제거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는 embedded 시스템. 그래서 embedded 시스템, 내장된 시스템, 이러한 쪽에서 보통 우리가 디스플레이 장치라던가 이러한 것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전력 소비와 관련된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LCD,
우리가 어떤 리퀴드, 우리가 크리스탈 디스플레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이런 모니터, 아니면은 뭐 제 갖고 있는 이런 시계에 뭔가 보여주는 모니터, 여러분들 핸드폰 쪽도 LCD 모니터가 있죠. 그래서 뭐 이러한 모니터, 당연히 전력 소비가 높을 것 같죠. 그 다음에 CPU, Central Processing Unit, 우리의 머리에 있는 뇌의 역할을 하는 어떠한 이런 소자인데 당연히 얘도 전기를 많이 먹을 겁니다. 그러면 사운드 카드냐 메모리 네트워크 카드냐인데, 사운드 카드는 여러분들이 어떤 소리를 출력하기 위한 카드이고요. 메모리 네트워크 카드는 일단 네트워크와 관련된 메모리 카드, 네트워크 안에 있는 메모리 네트워크와 관련된 카드인데, 일단은 소비 전력이 가장 낮은 거는 일단 4번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안에 있으니까 좀 작을 텐데, 기본적으로 15인치 LCD 같은 경우는 30에서 40W, CPU는 65W, 엄청나게 많이 먹죠. 물론 여러분들이 암은 조금 더 작게 먹을 수 있습니다. 얘는 이제 우리가 PC를 기반으로 한 거고요. 사운드는 7W, 뭐 랜은 4W인데, 일단 다음과 같이 우리가 부품별로 보면 CPU가 가장 높고요. 그 다음에 메모리, 뭐 비디오, VG 카드, 사운드 카드, HDD, SDD, 뭐 랜 카드 이렇게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메모리와 관련된 것들, 뭐 이런 것들이 우리가 조금 더 전기를 좀 적게 먹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문제, CPU의 전원 관리. 그 앞에서 우리가 이제 전원 관리라고 하는 게 나온다라고 돼 있었습니다. 전원 관리가 나오는데, 슬립 모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를 쓰시면 컴퓨터에 전원 오프라고 하는 게 있고요. 슬립이라고 하는 게 있을 겁니다. 슬립은 컴퓨터가 꺼지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그냥 컴퓨터를 안 쓸 때 전기를 절약하기 위해 쓰는 건데, 물론 전원 오프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만 슬립 모드로 쓰셔도 뭐 장단점이 있죠. 그래서 CPU와 대부분의 주변 장치에 대해 일단 전원이 꺼진 상태로 최저의 전력을 소비하는 모드이다. 그 다음에 여러 프로세스의 클럭 중에 중지된 상태를 의미한다. 프로세스의 대부분의 시간을 사용자나 외부 이벤트가 발생하기를 기다린다. 그러니까 뭔가 기다리고 있는 상태이냐, 타이머 인터럽트 처리와 같은 시스템이 필요한 최소한의 태스크만 동작하게 되느냐. 슬립 모드는 태스크도 동작하지 않고요, 기다리지도 않고, 프로세스가 중지된 상태도 아니고 그냥 아예 전원이 꺼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아주 숨만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작업하던 것을 램에 저장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PC를 수면하는 모드인데, 실행 중인 프로그램을 종료하지 않고 전원을 절약하면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점은 뭐예요? 바로 컴퓨터에 마우스를 누르거나 키보드를 눌렀을 때 우리가 다시 부팅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장점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이 상태에서 뭔가 전원이 내려가거나 하는 경우에 뭔가 저장이 안 될 수도 있죠. 그리고 슬립 모드는 기본적인 파워오프와 다르게 이 전기가 계속 돌아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전기를 계속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 노트북을 일단은 뭐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슬립 모드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닫아 놓으면 나중에 켰을 때 배터리가 많이 달아져 있죠. 근데 전원을 끄고 노트북을 닫으면 나중에 다시 켜더라도 배터리가 안 달아진 걸 볼 수 있을 텐데, 뭐 이러한 장단점을 갖고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또 슬립 모드를 또 선호하시는 분도 많이 계시죠.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 NFS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일반적인 장점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그럼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이 뭔지 알아야 될 텐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파일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하드디스크에 있는 파일을 의미합니다. 그럼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이 연결되는 시스템을 의미하게 되는데, 우리가 원격지에 있는 어떤 다른 사람의 하드디스크를 여러분들 윈도우에서 아마 접근해 보실 적이 있을 텐데, 이러한 것들을 리눅스나 유닉스에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게 NFS입니다. 그래서 보면 호스트 시스템에서 작업한 거를 다운로드 과정 없이 타겟 시스템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 시스템에서 리눅스 파일 시스템을 위호스트 시스템에 접근해서 실행하는 게 가능하다. 리눅스라고 그랬죠, 아까. 그 다음에 장치 파일이나 특수 파일,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을 연결된 디렉토리를 생성할 수 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장점이 아닌 것인데, 특수 파일을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에 연결해서 디렉토리를 사용할 수 있다. 장치 파일은 뭐예요, 여러분들? 현재 내 컴퓨터에 있는 장치인데 저쪽 컴퓨터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내 사운드 카드를 저쪽에서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램 디스크 상에 올라가기 너무 큰 파일도 네트워크에 접근하게 되면 뭐 여기 쉽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파일 시스템은 뭐 리모트 그 NFC에 있는 뭐 오브젝트와 데이터에 관련된 액세스를 제공하지만 장치 파일 같은 특수 파일을 생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일단 이러한 제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격 호스트에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파일 시스템을 우리가 멀리 있는 것을 마운트 해가지고 현재 로컬에 있는 것처럼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작업을 하면 실제 여기 있지만 원래는 어디 있어요? 저쪽에서 작업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저쪽에 저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좋기는 한데 일단 보안에 취약할 수 있다고 하는 게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째 문제는 문자 디바이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리눅스를 보면 뭐 문자 디바이스, 그 다음에 블럭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나오는데 일단 3가지 디바이스 중에 문자, 그래서 어떤 데이터가 여러분들 키보드 입력을 하면 문자로 왔다 갔다 하게 되죠. 이러한 문자 기반으로 왔다 갔다 하는 입출력이 되는 이러한 디바이스가 문자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디바이스는 파일 시스템에서 하나의 노드 형태로 존재한다. 이거는 뭐 블록 디바이스나 문자 디바이스나 노드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순차성을 지닌 하드웨어로 버퍼 캐시를 사용한다. 버퍼 캐시가 필요할까요? 문자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내가 한 문자 보내고 한 문자 받는데 얘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버퍼를 통하지 않고 데이터를 직접 쓸 수 있는 장치다. 요게 좀 다른 면인데 요게 맞을 것 같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문자 단위 아니면 연속적인 문자 바이트 단위로 전달하고 있는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 블록 디바이스, 문자 디바이스,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있는데 요 버퍼 캐시는 블록 디바이스 사용을 합니다. 왜냐하면 데이터가 블록 단위로 왔다 갔다 하니까 오면 어떻게 돼요? 다 읽을 때까지 어디다 저장을 해야겠죠. 그러면 버퍼가 필요하게 되는데 이러한 형태가 바로 문자 디바이스가 아니라 버퍼 디바이스, 블록 디바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디바이스는 우리가 문자 디바이스, 블록 디바이스, 뭐 네트워크 디바이스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DV 밑에 우리가 장치 파일 하나의 노드로 존재하게 되는데 일반적인 모든 디바이스, 특히 이제 블록 디바이스와 문자 디바이스는 DV 아래쪽에 장치 파일로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답이 아까 버퍼를 사용하지 않는다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디바이스 드라이브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디바이스 드라이브 문제가 많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과 관련해서 기본적인 걸 좀 봐야겠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처리 루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긴 것은 뭐고 아닌 것은 뭐냐? 일단은 첫 번째, 장치에서 수집된 데이터를 처리해 필요한 곳에 전달한다. 그 다음에 인터럽트를 처리하여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한다. 그 다음에 GUI 환경을 실시간으로 처리한다. 입출력 포트의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 송신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키보드나 마우스를 처리하고 있는 디바이스가 필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장치 키보드를 입력하면 여기에서 입력된 데이터를 어떻게 돼요? 필요한 곳,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을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나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C를 누르면 인터럽트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응용 프로그램에 전달해야 되고 입출력 포트 데이터를 응용 프로그램에 송신해야 되는데 GUI하고는 솔직히 관계가 없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6번의 정답은 3번이 되는데 디바이스 드라이브는 일반적으로 커널을 존재하기 때문에 GUI 환경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고요.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전달하거나 전달을 받거나 할 때 사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바이스의 처리 루틴을 보면 일단 디바이스 드라이브를 등록 해제, 그 다음에 내부 구조체의 메모리를 할당과 해제, 그 다음에 여러 프로세서가 하나의 디바이스에 접근할 때 일단 필요한 사전 처리 및 종료 시 처리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주번호에 등록된 부번호를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사전 처리 및 종료 시 처리가 되고 하드웨어 검출 처리 및 에러 처리, 하드웨어 처리와 제거 관련된 제거 가능한 하드웨어의 제거 처리, 그 다음에 응용 프로그램에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사용하는 경우에 일단 초기 처리 및 사용 종료 처리, 그 다음에 부분에 관련된 프로세스 처리가 나오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더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는 캐릭터 디바이스, 문자 디바이스가 나왔는데 드디어 일단은 블록 디바이스에 대해서 나왔죠. 블록 디바이스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데이터를 이미 접근 불가능하다. 이 블록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인데 하드디스크가 당연히 이미 접근이 가능하죠. 정답은 일단 1번이네요.
그래서 아까 이 버퍼를 사용한다 그랬는데 이 데이터의 입출력 효율성 의 버퍼를 사용을 하고요. 그리고 버퍼 캐시가 버퍼죠,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미 접근이 가능한다고 했는데 이게 반대죠. 이거 아니고요. 하드디스크, 플롭디스크, 램디스크, CD롬 이런 게 블록 디바이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블록 디바이스는 바이트나 어떤 비트 단위의 어떤 숫자적으로 우리가 이동하는 스토리지 디바이스인데 이미 접근이 가능하고요. 이 고정된 크기의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가 이 블록 디바이스인데 일단 이런 블록을 전송하기 위해 캐시, 버퍼 캐시라고 하는 걸 사용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 커널은 우리가 알맹이인데 리눅스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알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1번 맞고요. 커널은 프로세스 파일, 시스템 메모리, 네트워크 등을 관리한다. 이게 바로 운영체계 역할이죠. 커널은 전부 시연으로 되어 있다. 리눅스의 커널은 일단 이거는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에 대한 추상화. 우리가 키보드나 이런 게 뭔지 모르지만 그냥 디바이스로 접근이 가능하죠. 그래서 2번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의 어떤 커널은 대부분 C로 되어 있지만 이 아키텍처, 특히 ARM이나 X86이나 이러한 쪽이나 아니면 효율성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어셈블러를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셈블러로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 C연으로 되어 있다는 것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 문제는 일단 타겟 시스템의 부팅 과정에서 DMA 역할에 대해서 틀린 것은 무엇이냐. DMA는 다이렉트 메모리 액세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읽을 때 일반적인 입출력 장치 속도가 늦습니다. 근데 CPU가 데이터를 읽을 때 얘를 하게 되면 속도가 너무 느리겠죠. CPU 계속 기다리고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CPU는 조금 딴 일을 하고 일단은 그 디바이스 장치가 메모리를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게 DMA인데 일단 기본적인 설명을 보면 부팅에 필요한 고속 입출력이 사용된다. 시스템을 부팅하거나 전원이 꺼지면 CPU를 초기화한다. 그 다음에 장치적으로 CPU 간섭 없이 직접 데이터를 전송한다. 뭐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CPU와 관련해서 초기화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속 입출력, CPU 간섭 없이 입출력, 그 다음에 입출력과 관련해서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할 때 사용할 때 DMA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우리가 어떤 컴퓨터가 전원이 켜졌을 때 뭔가 초기화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바이오스가 하는 역할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인 이러한 용어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0번째, 이 전원 관리가 또 나왔는데 어드밴시드 파워 매니지먼트, APM에 대한 거죠. 그래서 풀온, 전원이 켜져 있고 절전부도 있는 장치가 없을 때 풀온. 그 다음에 APM 이네이블. 그래서 컴퓨터에 전원이 켜져 있고 APM이 필요에 따라 장치를 제어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APM 스탠바이. 대부분의 디바이스가 저장 상태이고 CPU가 느리거나 중지되어 있거나 시스템 상태가 저장되어 있고 APM 서스펜드. 그래서 대부분의 디바이스 전원이 켜져 있고 시스템 상태가 저장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서스펜드가 아니라 이 상태에서도 기본적인 저장이 돼야 됩니다. 저장하고 꺼짐 상태로 전환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최저 저장 모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게 APM 서스펜드에 저장하지 않습니다가 문제가 되겠죠. 기본적인 10번째 문제는 우리가 APM 서스펜드인데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이 한 번 정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번째 문제는 인베디드 시스템에서 이 부팅 과정에 대한 게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수행하는 게 무엇이냐인데 기본적으로 일단은 전원이 들어오면 파워 온 셀프 테스트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트로더에서 일단 부트로더를 찾은 후에 일단 롬이 실행이 되는 영역이 이거죠. 그 다음에 루트 시스템을 마운트해서 부팅을 수행을 하고 커널을 수행하고요. 1번, 2번 수행을 하고 제일 마지막에 이니트 프로세스를 실행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니트 프로세스는 우리가 런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GUI 모드로 할지 콘솔 모드로 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것들 하드웨어 단계, 부트로드 단계, 커널 로드 단계, 이닛 단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정답은 이닛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번째 문제는 다음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트로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이냐. 부트로드라고 하는 문제가 나오는데 밑에 보면 U부트, 릴로, 그루프, E부트 이런 게 나오게 되는데 기본적인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차이점을 비교하고 알고 있으셔야 시험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RM,
PPC, MIPS 등에 적용된 부트로더 주로 이제 ARM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인베디드와 관련된 것들이죠. 그래서 리더와 그루브는 보통 인베디드보다는 PC 쪽에서 많이 사용이 됩니다. 그럼 이 부트나 U 부트가 될 텐데 정답은 U 부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장치 운영체에 커널을 부팅하기 위한 부트로드로 68K 이러한 곳에서 여러 가지가 있게 되는데 기본적인 U 부트는 주로 파워PC나 ARM에 사용되는 부트로더이며 오픈소스이고요. 리로는 리눅스 로더의 약자인데 처음에 초기에 리눅스가 나왔을 때 부트로더였고 현재는 이 그루브라고 하는 거를 PC 쪽에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부트는 이전의 부트로더인데 네트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부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부트로더가 보통 이 부트인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어떤 우리가 이제 하드디스크가 없는 시스템 같은 경우에 우리가 다른 서버로부터 어떤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가지고 뭔가 이렇게 부팅하는 경우에 이럴 때 이 부트 같은 걸 이용할 수가 있게 되는데 정답은 U 부트가 되는데 U 부트와 관련된 시험 문제는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툴체인 구성과 거리가 먼 것은 무엇인가인데 우리가 기본적인 빈 유틸리스가 크로스 컴파일러이고 여기서 컴파일할 때 GCC를 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때 우리가 라이브러리가 필요한데 지금 G 라이브러리가 필요하죠. 정답은 3번이 되는데 Qt는 컴퓨터 프로그램에서 GUI 개발해서 사용하는 것들이지 이 클래스 플랫폼은 지원하지만 툴체인하고는 얘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것들은 바로 이 툴체인이라고 하는 건데 이 툴체인은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때 필요한 어떤 프로그램의 도구의 집합을 의미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PC에서는 어떤 이클립스라던가 비주얼 스튜디오 같은 걸 이용하고 있지만 리눅스에서는 GCC라고 하는 걸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GNU, 이 툴체인이라고 하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기본적인 GCC, GNU의 컴파일러, C하고 C++ 이런 거 지원하는 거,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 링크, 어셈블러, 이러한 어떤 유틸리티들, 빈 유틸리티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되는데 보통 glibc라고 하는 C 언어 라이브러리가 C 언어를 컴파일하기 위해서는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우리가 인베 쪽에서도 개발이 가능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14번째, 3, 4번의 문제는 인베드와 관련된 것입니다. 여기서는 교차 개발 환경, 이 크로스 개발 환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가 인베디드, 특히 제가 차고 있는 이러한 어떤 애플워치라든가 아니면 여러분들 사용하고 있는 어떤 냉장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LCD가 붙어있지 않거나 아니면 붙어있다 그래도 상당히 적거나 그 다음에 CPU가 아주 느리거나 메모리가 아주 적을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쪽에서 직접 프로그램을 개발하기에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제약사항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사용하는 PC에서 개발한 후에 이런 것들을 이러한 장치들을 전송을 해서 실행하는 형태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PC에서 개발할 때 우리가 원래 컴퓨터, 원래 시스템을 대상으로 해서 개발하기 때문에 이러한 개발 환경을 교차 개발 환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차 개발 환경에서 PC를 호스트 머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바이너리에 올라가는 머신을 타깃 머신이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얘들을 연결하기 위한 통신회선과 통신에서 통신을 하면 우리가 뭔가 조작해서 이쪽을 연결해야 되는데 얘를 터미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툴체인, 그래서 CPU가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만들려면 툴체인 같은 게 필요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는 타겟 머신의 구성 요소이다. 뭔가 좀 이상하죠? 그 다음에 통신에서는 시리얼, 그 다음에 이더넷, JTAG 같은 게 있고요. 터미널은 타겟 머신, 얘의 쉘이나 동작 상태를 보여주거나 호스트 머신에서 사용자가 입력된 거를 이쪽으로 전송하기 위해 사용을 하는데 얘는 타겟 머신이 아니라 호스트 머신, PC 쪽에서의 우리가 구성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차 개발 환경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환경과 실행 환경이 다르게 되는데 주로 인베디드 환경을 개발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인베디드 같은 경우에 호스트에서 타깃 머신을 위해서 여기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 타깃 머신이 아니라 호스트 머신의 구성 요소가 되겠죠. 그 다음에 35번째 문제는 이 비즈박스에 대한 겁니다. 비즈박스가 무엇인지 알아야 될 텐데 이 비즈박스는 우리가 여기에 뭔가 이렇게 장치들이 있으면 장치들을 실행하려고 할 때 여기에 뭔가 올라가야 되죠. 여러분들이 이제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하드디스크 안에 우리가 운영체계도 깔고요.
그 안에다가 여러 개의 프로그램을 또 설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장치들도 그러한 어떤 형태, 우리가 뭔가를 프로그램을 담아놓은 박스가 필요할 텐데 이러한 것들을 비즈박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쉘이라던가 명령어들을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파일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비즈박스의 역할이고요. 그 다음에 각각 직접 만들 때보다 실행 파일의 크기가 현저하게 작아진다. 저장 공간의 제한을 받는 인베드 리눅스에서 많이 사용을 한다. 그 다음에 리눅스의 모든 기능이 들어갔기 때문에 추가적인 설치가 필요 없다. 그래서 하나씩 넣는 것보다 아무리 해도 패키징 하게 되면 조금이라도 절약할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베드에서 많이 사용을 하는데 리눅스의 모든 기능을 한꺼번에 이 박스에다 집어넣으면 너무 용량이 커지겠죠. 추가 설치가 전혀 필요 없다고 하는 거는 좀 뭔가가 이상하죠. 그렇죠.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전혀 필요한 게 아니라 이제 필요한 경우에 우리가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비즈박스는 어떤 쉘이나 뭐 명령어들 이런 것들 하나 묶어서 사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를 묶으니까 우리가 압축한 형태로 관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저장 공간에 제약을 받는 인베드 리눅스 많이 사용을 하고, 그 다음에 크기를 작게 만들게끔 하기 위해 한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 모든 기능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추가적으로 설치할 경우가 생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기본 기능만을 필요로 하는 인베드 시스템에서 보통 이 비즈박스 하나만 가지고 보통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리눅스 커널 수에 의존되는 코드를 모아놓은 디렉토리는 무엇이냐? 그래서 리눅스 커널이라고 하는 게 나왔습니다. 플랫폼에 의존적인 코드를 모아놓은 디렉토리가 무엇이냐인데, 그러면 일단은 여러분 리눅스 커널과 관련된 내용을 좀 알아야겠죠. 그래서 FS, LIB, 아키, MEM이 있는데 얘는 파일 시스템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얘는 라이브러리이고 얘는 메모리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메모리 관리겠죠. 아키가 아키텍처, 아무래도 플랫폼이라고 하는 말인데 정답은 3번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리눅스 디렉토리를 보면 뭐 init는 초기화 관련된 코드, init이니까 mm은 메모리 매니지먼트, 메모리 관리, 드라이버스는 드라이버, 뭐 여러분들이 PC의 어떤 키보드, 마우스 이런 것들, IPC는 인터 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프로세스 간의 통신, 그 다음에 FS는 파일 시스템이고요. 커널은 커널이고, 아키는 아키텍처. 그래서 아까 특정한 아키텍처 관련된 것들이 여기에 들어가고요. 넷은 네트워크, 스크립트는 우리가 설치라던가 설정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된 스크립트가 들어가 있는 게 스크립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눅스 커널에 여러 가지의 디렉토리가 있게 되는데 뭐 이러한 디렉토리와 관련된 문제는 시험 문제가 필기로도 나오고요. 실기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7번째는 일단 커널의 메모리 할당 함수입니다. 그래서 일반 시연의 함수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vmalloc과 커널 멜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상 메모리하고 이제 실제 메모리가 있는데 뭐 두 개와 관련해서 vmalloc은 가상, kmalloc은 물리적 메모리. vmalloc은 할당된 페이지 주소가 가상, 물리적 연속된 공간을 보장한다. kmalloc 할당된 메모리가 가상적으로 연속된 공간을 보장한다. 그 다음에 vmalloc은 가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경우에 하드웨어 장치에 뭐 하드웨어 장치다라고 되어 있는데 1번이죠. 그래서 1번이 가상입니다. 그래서 할당된 메모리 주소가 가상이고 물리의 연속된 공간을 보장한다. 네, 가상적으로 연속되지만 물리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kmalloc은 물리적인 거기 때문에 얘는 틀린 얘기고요. 그 다음에 vmalloc은 가상 메모리 할당이 필요한 경우에 하드웨어 장치이다. 하드웨어 장치가 아니라 얘는 뭐예요? 함수죠. 그렇죠? 기본적으로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것들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조금 알아두셔야 시험 문제를 볼 수 있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8번째 문제는 커널 빌드 과정 중에 커널에서 사용하는 모듈을 빌드하는 명령어는 무엇이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빌드 과정과 관련해서 조금 알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make dp는 디펜던시 체크해서 클린은 안에 뭔가 만들어진 거 지우는 거고, make bz 이미지는 큰 이미지를 만드는 거고요. 모듈스는 모듈을 만드는 거니까 모듈을 빌드하는 거는 당연히 그냥 딱 봐도 아시겠죠. 4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커널의 빌드 과정을 보면 우리가 make dp,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빌드를 할 때 현재 어떤 식으로 빌드를 할지 make 파일을 만드는 게 make dp고, 그 다음에 빌드를 하고 나서 우리가 중간 결과물이나 쓸데없는 파일을 지을 때는 make clean, 그 다음에 이 커널 이미지를 만들 때는 make z 이미지, 아니면 bz 이미지, 모듈을 만들 때는 make 모듈, 그 다음 모듈을 만들 때 모듈을 인스톨할 때는 make 모듈스 인스톨, 그 다음에 뭐 요러한
여러 가지의 우리가 절차가 있고 명령어가 있으니까 이런 명령어는 시험 문제 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죠. 그 다음에 39번째 문제는 대상 제품의 부트로드를 탑재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전용 디버깅 툴과 우리가 IC장 필링을 탑재한다. 이거 맞고요. 그 다음에 동굴을 활용해 플래시에 탑재한다. 요거는 뭔지 모르겠네요. 요걸 것 같은데 롬라이트를 이용해서 보드에 삽입할 수 있다. 요게 좀 느리긴 하지만 그래도 가능한 거고요. 네, 기존에 탑재된 부트를 이용해 탑재한다. 세 가지 방법은 일단 뭐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P택 TOC가 아니라 J택 동굴을 이용해서 부트를 탑재합니다. 탑재하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기본적인 것들은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는 리눅스 커널 모듈입니다. 그래서 모듈 진리라고 부르는데 일단은 설명으로 옳은 것은 LS는 LS니까 모듈이 있는지를 조사하는 건데 제거는 아니고요. 인스 모드는 일단은 모듈을 추가하는 거죠. 인서트 하는 거니까 추가하는 건가 출력하는 건 아니고 모드 인포는 모드 오브젝트의 정보를 보여준다. RM이니까 리무브죠. 제거하는 게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는데 이 모드 유트럭 관련해서 뭐 이러한 것들 뭐 5가지 명령어가 나오는데 명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외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인베디드 펌웨어 관련해서 봤는데 일단 펌웨어 관련해서 일단 리눅스 커널이라든가 디바이스 드라이버 이러한 것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